좀 보려다가 이거 약정 잘못하면 머리 터져버려요. 무슨 약정? 차액 보존 약정. 차액 보존 약정. 그러면 자 대부분 채권 행사 금액은 120%예요. 내가 매입하는 내가 책임인수한 금액의 120%까지만 응찰하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해놓고 했다 간 다음에 막 머리 터져버린 일이 벌어지죠? 6억에 사야 할 채권을 얼마에 사온 거예요? 9억 9천에 사온 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액보존 약정은 또 나눠져요. 차액보존 약정은 100% 다 보존하기로 한 약정이 있을 수 있고 50%만 보존할 약정이 있고 3천만 원이라고 금액으로 정해놓은 약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인수 방식으로 가져와서 책임인수 방식으로 가져와가지고 차익보존 약정이 있으니까 높이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만약에 높이 썼을 때 차순위가 돌아가지고 부도를 물어주게 되면 대래 손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존 약정 다 같이? 차익보존 약정. 그러니까 차익보존 약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차익을 100% 하지 말고 30%만 하자. 그러면 채권 행사 금액을 120%만 하지 말고 200% 하자. 예를 들어서 130%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약정하게 달려있어. 약정. 어떤 약정을 하느냐에 달려있어. 그건 내가 끌고 가야 돼. 내가.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동화회사에 가보면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 야, 그냥 아쉬우니까. 안 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NPL 물건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유동화회사는 재고가 많이 남겠죠? 그럼 산다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팔 수밖에 없죠. 이해가죠? 네.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그러면 네. 채권 사오는 입장에서는 120%, 125%, 130% 됐을 때 네.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네. 130%로 계약을 하는 게 되돌아오는 금액이 더 커서 유리한 거 아니에요? 6억의 채권을 사왔는데 네. 이게 120%까지밖에 못 쓴다. 네. 근데 130%까지밖에 못 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봤을 때는 130%로 썼을 때 그 남는 차익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사후정산 금액이 더 커지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유리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차익보존 약정이 걸려버리니까 대부분 130%가 잘 안 쓰려고 해요. 높이 썼다가 그 중간에 언저리에 걸려버리면 차익보존이 들어오니까 이 금액으로 샀을 때도 손해가 안 본다고 생각하는 적정 금액이 120%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120%를 하든 130%를 하든 다 내 돈이죠. 남의 돈을 남이 낙찰받아서 배당을 받는다면 수익이 되는데 내가 낸 돈을 내가 또 더 가져오니까 사후정산하는 것이니까 의미 없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건 내가 판단했는데 차익보존 약정하면 나 안 사올게 그러면 책상 틀고 나오고 손 딱 잡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상대를 잘 알아야지. 상대가 이거 안 파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튕겨야 돼. 차익보존 약정 안 하고. 그리고 130%고 120%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익보존 약정도 안 하고 120%도 또 약정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얼마에 사와서 6억에 사와서 대신 채권 행사 금액을 9억 9천만 하라고 그래. 뭣도 없어. 차익보존 약정도 없고. 그러면 6억에 사서 9억 9천에 낙찰받으면 무슨 정산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후정산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얼마 3억 9천이 나한테 돌아오죠? 그럼 왜 1,000만 원을 남겨줄까요? 1,000만 원을 남겨두는 유동화회사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자가 이거 10억 채권 재고용 플러스 12억까지 이자가 밀려있어. 그러면 건지당권은 10억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일반 채권이 되거든요. 그럼 12억 1천만 원은 일반 채권으로 가요. 이 채권을 유동화회사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또 그런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은 100억짜리를 2, 3억에 팔아요.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다가. 그리고
다시 갑니다. 거기 보면은 페이지 11쪽에 음, 8관 보세요. 8관. 8관에 9관, 10관. 소일 11관, 소일량 변제한 주소면. 무슨 한 시작? 이 추가 뭐냐면요. 추가. MP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소일량 변제한 주소면. 시작. 소일량 변제한 주소면. 또 공부할 거예요. 이 추가 뭐냐면 10억짜리를 6억에 매입이 왔어요. 그럼 7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채권 행사금액 행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사고공사 받았어요? 1억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채용자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데? 10억이죠. 그런데 얼마밖에 돈 못 받았어 내가? 7억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넌체로 가져왔다 한다면 3억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경매 신청 시에 대부 계약서를 제출하거든요. 경매 신청할 때. 그러면 배당 기일날 환부 신청을 하면 돼요. 환부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그러면 요 계약서에 환부 신청을 하면 무슨 지방법원 경매 몇 개, 무슨 경매 사건에 배당 금액이 6억입니다라고 써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채권은 지금 얼마짜리 채권인데? 10억짜리 채권인데 배당 금액이 7억이죠. 그럼 이건 제도권 얼마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3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전환 무담보부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 채무자가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재산을 어떤 당첨됐다든지 그런 재산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을 또 경매집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LPL로 채권을 런세일로 가져오면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 권리의 행사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채무이수 방식으로 줘놓고 항무차 특위에서 확정된 채무자를 잡아놓고 무효로 만들고 차액보존 약정을 하는데 특별한 약정이 뭐다? 특위가 너 채권 행사하면 네 마음대로 해. 대신 99%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1%는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1% 무담보 채권은 누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유도가 회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채권, 그놈을 갖고 또 채권을 만들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추서명이 있죠, 명이 뭐냐면 명도예요. 자, 내가 내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지금 무담보 채권 환부 신청서가 돼 있죠? 환부 받았죠? 대출 금액, 대출 약정서 받았잖아. 내 손에. 채무자 찾아봐. 채무자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 사장님, 이거 내 행사할까요? 말까요? 아, 행사하지 맙시다. 그냥 찢어버립시다. 그럼 지금 짐 싸세요. 그럼 짐 싸요. 명도할 때 쓰면 돼요. 명도할 때. 이걸 두고 가서 롯데일로 내가 채권을 사가지고 명도하러 갈 때 환부 신청 받아가지고 이거 대출 계약서 갖고 채무자를 찾아가라고요. 협상을 하라고요. 지금 짐 싸면 이거 3억짜리 채권 찢어버릴게. 어차피 나는 내가 뭐 했던 목적은 다 달성했죠. 그럼 명도할 때 쓰면 돼요. 명도할 때. 유치권 있다. 그러면 소유자 찾아가서 전 채무자 찾아가서 이거 찢을 테니까
일찍은 협상이에요. 그렇죠? 다른 정비자가 정리하고 있으면 일단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금전대차, 소비대차 계약서는 누가 제일 뭐예요? 약자예요.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이거 찢읍시다. 이거 찢어버릴 테니까, 사업자는 찢어버릴 테니까 용도해요. 키 가져오시오. 그렇게 협상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아무튼 내가 또 할 거예요. NPL의 장점이 소유량, 변제량, 추천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채무 인수 방식을 채택한 유동화회사가 채무 인수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항목차 투기. 외우세요. 시작. 항목차 투기. 항목차 투기. 학이 뭐예요? 채무자를 확실한 사람 하나 묶어두는 거. 무가 뭐예요? 더 높이 쓴 사람이 나타나면 채무수 계약을 무효하는 거. 차가 뭐예요? 차액 보존 약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특이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써. 대신 99%까지 넣었어. 사후정산 해줄게. 다. 근데 너는 1%는 남겨주더라고. 그러니까 유동회사 직원이 똑똑한 사람이야. 유동회사 직원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를 남겨준다고 유동회사 직원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한다? 나중에 또 추심하려고. 나중에 또 추심하려고.